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수님 먼저 어제 추경안 통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통과가 45일 만에 이루어졌죠. 굉장히 좀 늦게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인데 이거는 뭐 여소야대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타결이 어느 정도 된 이유는 사실 뭐 현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막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밀어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야당이 발목 잡기라는 부분들의 어떤 비판도 상당 부분 이제 제기가 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라든가 뭐 대통령의 지지율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고 반대로 야당의 어떤 지지율이 낮은 것도 계속해서 야당이 발목을 잡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보면 통상 이제 경제 활성화의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2.8% 뭐 3%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면 사실 일정 부분 추경의 골든타임이 지나버리면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이게 탄핵의 어떤 과정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인데 여기서 이제 뭐 일자리 사실 추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현 정부가 해보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80억이라는 어떤 뭐 이 공무원 증원의 어떤 이 예산 때문에 계속 늦춰진 부분들이라는 것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을 계속 남기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저께 통과된 거는 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좀 두 달 열흘 이상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드디어 새 정부가 이제 완전히 출범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을 정비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 측면의 의미가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서 이제 조직이 일단 완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직을 완료하는데 또 마침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또 김영주 의원을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선까지 마무리했고 어저께 추경 예산이 통과된 이제 결국에 조직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운영할 원래 본 예산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새 정부가 이제 닻을 올려서 이제 출발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이 통과 과정을 통해서 아까 여소야대 구조라고 그랬는데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역시 여당이 야당과의 협조 이렇게 협치라 광범위한 의미로는 협치라는 거 없이는 그리고 대화 타협이 없이는 정국 운영이 어렵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해서 타협을 해서 하고 한국당을 배제하고 또 하려고 그랬는데 막판에 또 뭐 불출석한 의원들이 많아가지고 의결 종료서를 못 쳐서 또 한국당이 결국에는 또 참여함으로써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표결 과정도 60분 이상 63분 만에 통과되는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바로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가 또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오늘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죄송하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추경안이 45일 만에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45일 만에 40일 만에 통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새 정부가 출범됐기 때문에 좀 더 일찍 해서 빨리 이런 추경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빨리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발목 잡은 야당도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강하게 좀 추진하고 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추진하게 서둘러서 하루 이틀이라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전원 대기령을 하고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런데 어저께 투표할 때 보면 26명의 의원, 민주당 의원 120명 중에 26명의 의원이나 불참한 거는 제가 과거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걸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는 거 할 때 이렇게 불참이 많은 거는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점도 바로 야당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여당이 이런 거에서 세심하지 못한 점도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번 이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이 다당제 그러니까 사당 구도의 한계를 좀 절감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만 여소야대의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거대 정당들이 중심이 돼서 의정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 보면은 민주당도 바른정당이라든가 국민의당 협조 없이는 사실 의정 활동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잖아요. 그런데 야당의 제일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또한 야당의 협치, 즉 야당 간의 어떤 협력에서도 바른정당이라든가 국민의정당 없이는 도움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는 뭐 자유한국당만 일정 부분 좀 고립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런 것들은 거대 정당의 어떤 횡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바른정당이라든가 국민의당 중소정당들의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좀 견제가 가능한 네. 부분이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 따라서 이런 측면을 보면 협치라는 것이 일정 부분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것을 이제 뭐 야당의 입장에서나 여당의 입장에서나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좀 더 사안별로 좀 더 협력 관계를 좀 더 폭을 범위를 좀 넓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서 한 고비는 넘은 셈인데 이제 집중되는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이 이 여권에서 이 증세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또 야권과 이 문제를 놓고 또 부딪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권에서 이른바 부자 증세라고 하는데요. 이 증세 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정부조직법하고 추경안이 통과됨으로써 당장에 이제 항해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재출발을 하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는데 며칠 전에 이제 이 집권 5개년 계획, 5개년간의 100대 과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많이 들어가는 게 보면은 복지 확대 분야가 많이 들어갑니다. 양극화 해소라든가. 근데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세금을 거두지 않고는 이거를 다 세출을 절감하는 거로 많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마는 세출 절감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거는 어찌 보면 솔직한 입장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이러한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했고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서 사실상 증세 논의를 시작하자고 선언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세금을 올려서 지금까지 득을 본 정권이 하나도 없어요. 과거를 돌아보자면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인해서 유신 정권이 뭐 다른 뭐 독재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그거로 인해서 유신 정권 붕괴가 굉장히 재촉이 됐다는 설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도입으로 인해서 야당으로부터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네.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세금이 아닌 담배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그런 거로 이제 많은 세금을 거둔 셈이 됐는데 그것도 박근혜 정권의 그런 것도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당시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부자 아주 조금 부자가 아니라 굉장히 초대기업, 네. 초라는 말을 써서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연간 2천억이 넘는 소득을 올린 대기업, 이런 대기업은 우리나라에 한 200곳 이하가 될 거로 예상되는데 대체로 5대 그룹, 5, 6대 그룹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소득자도 5억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이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사람이 아마 한 2만여 명이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래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중산층이라든가 상류층, 중산층, 일반 상류 중산층한테도 별로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파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이번 증세에 이름을 붙여달라 뭐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1% 네네. 증세다. 뭐 해서 실질적으로 타겟팅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기업, 초고소득자. 그러니까 126개 대기업 정도가 원래 근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증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법인세는. 왜냐하면
이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가 25%였어요. 이 기업들이 이제 법인세율이 그거를 이제 절하를 시켰습니다. 22%를. 네. 그걸 다시 25%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원상 복귀의 어떤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고소득자, 그거는 구간을 하나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40%에서 42%까지 올리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기준선이 5억, 연 5억의 소득자에 하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요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178조 가량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세수로 그것을 충당한다?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의 충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정치인들이 뭔가 증세를 얘기한다는 것만큼 더 국민들에게 명구스러운 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당당하게 얘기한 건 전 잘했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이 세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엔 국채 발행하고 그 빚더미를 미래 세대에게 던지는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금 이 세금에 추가되는 세금의 어떤 요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개인에게 좀 역할을 좀 주는 부분은 저는 지금 부분에서는 시적절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감당할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상회복 차원의 의미가 법인세는 굉장히 크고 뭐 이런 차원이라고 보면 큰 충격은 받지 않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지만 당장 야당에서는 신중론 그리고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 논의가 상당히 험로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번에 증세 이 논의는 결국에 고소득자,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만은 논쟁이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 빨리 좀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여권은 갖고 있을 거고요. 근데 야권은 이제 추경안에도 야당이 처음에는 이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3야당이 다. 그러나 결국에는 막판에는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찬성을 하면서 결국에는 통과되는 쪽으로 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제가 보기에 거의 끝까지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신중론으로 나오고 있어서 막판에 이번 추경처럼 막판에는 결국 여당이 협조를 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반대하느냐의 어떤 기로에 두 당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세 인상 같은 거를 이제 옛날 했던 거로 복원한다고 이제 주장하셨는데 반대를 계속 할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 OECD 국가에 있는 나라들 중에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있고 법인세를 네. 내리는 나라가 있는데 요즘 추세는 법인세를 내리는 거로 많은 선진국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연 우리 국가 간의 대기업들 간에 이제 경쟁이 있는데 그런 경쟁력을 과연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까지 단순히 세금을 누구한테 더 걷어가느냐의 전략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라는 거하고 전략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 끝까지 반대할 것이고 그러나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이거를 무조건 또 한때는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옛날 중부담 중복 네.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거고 굉장히 이 속도 조절이라든가 신중한 입장을 펴는 거로 하면서 아마 이제 논의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논쟁이 이루어질 텐데 하여튼 굉장한 여러 가지 그 파고가 예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증세를 지금 얘기할 때 목적이 사실은 복지하고 뭐 지금 대통령께서 국방비도 GDP의 2.9%까지 올린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정적인 소요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를 이제 절하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때의 논리는 뭐냐면 세금을 감면해주면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종의 낙수 효과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신념하에서 그런 이제 믿음하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지금도 30대 기업은 거의 700조에 가까운 사내보유금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시장 실패 상황에서 국민을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케어해야 되는 부분은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부는 세수를 확보해서라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장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의당이라든가 바른정당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에서 복지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번에서도 유승민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증세 부분에서 완전히 반대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증세를 주장했던 정치인들이 상당수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증세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어떤 소요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무작정 막고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대기업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안 했던 부분들이 경험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조금 전에 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과 28일에 걸쳐서 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비롯해서 이 새 정부의 경제 철학을 공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이 증세, 고소득자 증세, 대기업 증세에 이 해당되는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에서 그런 문제가 좀 논의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거론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증세를 그중에 하나의 수단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의 논리로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아까 김경수 의원도 이름을 1%에 해당되는 사람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항상 그러면 이제 세금 폭탄이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소위 종부세가 사실 상류 중산층 이상에 해당되는 건데 근데 그게 굉장히 여파가 결국 안 좋았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서도 잘 설득하기 위해서 증세의 필요성도 거론할 거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이번에 올리는 문제가 최저임금은 사실은 지금 현재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미치는 여파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그동안 과거에는 이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은 별로 반론을 펴지 않았는데 과연 이번에는 과연 기업이나 이런 인사들이 그런 설득을 했을 때 굉장히 첨예한 이해가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반론을 펼지 그런 것도 이제 주목이 됩니다. 네. 방금 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틀 동안 진행되는 간담회 상당히 심도 깊은 대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형식적인 대화를 탈피해서 좀 많은 대화가 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청와대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같이 병행 발전한다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주요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기조의 설명이 나올 것이다. 즉 대기업에 대해서는 즉 중소기업과의 어떤 상생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즉 공정의 어떤 경제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좀 대기업이 좀 주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고용률을 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95%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해요. 이런 차원에서 대기업도 좀 역할 분담을 좀 해줄 필요성도 있다는 그런 언급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중견기업화되는 뭔가 특수성을 갖고 독자성을 갖는 경쟁력을 갖는 어떤 중소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방안의 어떤 지원 방안을 좀 요구하는 그런 들어주는 그런 자세의 어떤 장면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또 오늘 짚어볼 대목이 이 공석이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삼선의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이 발탁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김영주 의원 뭐 저도 현장에서 자주 뵀습니다만은 이제 뭐 키가 큰 여성 의원인데 삼선 의원이고요. 그리고 그 농구 선수 출신입니다. 농구 선수 출신인데 저는 발탁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이 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거고요. 환경노동위원장도 지냈고 그리고 원래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전국 금융노조 상임 부위원장 뭐 이런 것들 지내면서 여러 가지 경력을 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국회 와서도 노동 분야의 일을 많이 했고요. 그런 전문성을 인정받은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본인이 보면은 좀 적극적이고 성격이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강해요. 그런 측면 아마 배려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성을 이제 임명한 게 좀 특징인데 이렇게 임명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에서 원래 이제 여성 장관을 많이 기용하겠다, 30% 과장을 기용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장관급 인사 중에 이번에 김영주 의원을 이제 내정함으로 인해서 30%를 넘는 네. 그런 임명을 보이게 된 게 또 특징이라고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조대엽 후보자가 낙마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들은 사실상 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그렇죠. 김영주 의원의 어떤 뭐 지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 지금 30% 룰 뭐 그것도 네. 있지만 사실 지금에서 그 의원 현역 이제 불패라는 그런 어떤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만 한 명 남았고요. 나머지는 거의 조각이 완성 단계에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청문회가 뭐 굉장히 또 지리하게 또 뭐 연장이 된다거나 뭐 난항을 겪게 되면 사실 뭔가 새로운 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을 좀 뭐 전문성도 또 여성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조건들을 갖추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김영주 의원이 좀 더 선발되게 되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외유성 유럽 연수로 무리를 빚은 충북도 의원들 얘기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들이 귀국을 해서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또 네. 오늘은 일부 의원들은 또 수해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일단 해명과 오늘 봉사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귀국해 김학철 의원이 대표적인데 네 사람 중에 어저께 김학철 의원이 이제 소위 국민들을 레빙, 네. 이제 나그네 쥐에 비유해가지고 그거에 비유해서 상당히 이제 막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뭐 사과하고 사죄한 것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 일부 레밍 발언이 일부만 편집돼서 뭐 억울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런 거는 저는 이해될 수가 없는 그 일부만 편집됐다는 거는 그건 전 잘못된 본인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딱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이제 그 요즘에 자기한테 이런 비판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거를 레밍 같다 그러고 그 전에 또 국회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국회 250마리의 어떤 뭐 미친 뭐 개라고 표현했나요? 뭐 이런 거기에 동물에 비유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뭐 거두절미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사과하고 또 제명을 어떻게 당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은 표로서 저는 심판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억울하다 그러는데 뭐가 억울한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출발 자체가 본인의 어떤 지역구에는 침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도의원이라 그러면 자기 지역구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이면 그냥 그 지역구만 담당합니까? 이게 국민 대표거든요. 그러면 충청북도 대표예요. 그럼 충청북도에 난리가 났으면 본인이 그걸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아예 기본적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을 바라보는 부분에서도 동물에 비하하는 그런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내면의 어떤 자리 잡은 자기의 생각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김학철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국민이 진짜로 설치류라 그러면 본인은 뭔지 뭐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가운데 이 자유한국당은 이 충북도 의원 3명에 대해서 제명이라는 징계를 상당히 신속하게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 당 소속 의회 의원에 대해서 조기 귀국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일정 부분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이런 물난리 중에 외유에 나선 세 사람 뭐 다른 형식 뭐 외국의 연수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이 사태하면서 징계를 제명하면 이제 당에서 완전히 제명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는 저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공천 같은 것도 하면은 안 된다고 보고 만약에 뭐 공천에서 받든 그다음에 뭐 무소속으로 나오든 간에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저는 민주당도 이런 제명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징계를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비교적 김학철 의원처럼 막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물난리에
그 같이 외국에 간 거는 마치 여기 3명 중에도 나머지 2사람은 막말해도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록 뭐 하루 이틀 뭐 귀국을 뭐 하루 이틀 먼저 했다고 그러더라도 그거가 일종의 뭐 이렇게 면책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관호 계명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